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730) 재보선의 열기 나름대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격전지를 돌면서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수원 영통에 천막당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오, 천막당사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마른 장마가 계속되는 이 무더운 날에 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남 옆에 있는 동네는 강남 4구로 만들겠다. 서울과 오가는 버스를 늘리겠다. 화려한 말과 미심쩍은 약속들 이번에도 난무하고 있네요. 정치가 이렇게 선거에 몰입해 있는 이 와중에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곡기를 끄는 부모님들은 울부짖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앞으로 재보선이 아니라 몇 번의 선거가 더 있든 간에 정치인들이 어떤 약속을 하든 간에 정치가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면 이러한 비참한 광경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김선혜 시사 돌직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콕콕 짚어서 알려주시는 분이죠.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연결해서 이번 주 정치권 그리고 시사 이슈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손병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더워요. 예, 정말 덥습니다. 요즘 선거 때문에 이렇게 이래저래 고생 많으실 텐데 요즘 어떠세요, 오마이뉴스 기자분들? 열심히 하고 오늘 단독거리 같은 것도 하나 건지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재보선 얘기로 아무래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후끈 달아올랐던 이슈가 있죠. 권은희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 관련해서 그런 의혹을 뉴스타파가 제기했죠. 예, 그래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랑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하고는 또 약간 다르고, 그런데 또 법적으로 크게 걸릴 거 없다는 해명이 일견 납득이 가기도 하고요. 기자님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논란을 좀 앞쪽에서 정리를 하면은 선관위의 재산 한 5억 8천만 원 정도를 권 후보가 신고를 했는데, 이 권 후보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죠. 이제 부동산 업체가 실제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이제 부동산 상가를
고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재산의 축구소 신고가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드러난 걸로 봐가지고는 권 후보는 뭐 계속 이제 경찰에서도 경찰 단위에서도 이제 공적윤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그 신고 절차 자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만 이제 윤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논리적인 핵심, 그 논란을 이제 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은. 네. 이 권 후보 남편이 뭐 사실상 소유했거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 법인들의 가치가 정말로 한 수십억 대에 이르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숨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느냐 이런 의혹이 사실이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드러난 것만 봐가지고는 첫 번째 이 법인의 가치가 이제 수십억 대에 이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연차 대조를 해보면은 한 수백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느냐 부동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하고 이 남 씨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리포트가 보신 분도 많았겠지만은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좀 그 페이퍼 컴퍼니 주라고 얘기하는 그 회사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게 회사가 있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좀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어떤 권 후보 자체는 이번 사건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 찬반 논란이 좀 어떤 엇갈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뭐 해보고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의혹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논거를 더 많이 제시하는 쪽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정도의 어떤 보도 같은 걸 하는 이상은 뭐 추가적인 어떤 속보라든가 그런 것들 취재 내용 같은 것들이 아마 재보선 전에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반면에 어쨌든 이 권 후보의 남편의 재산의 어떤 실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거는 일단은 주식에 액면가를 어떤 신고를 했다는 것들인데 그러면 그 이상의 더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어떤 논란이 된다면은 이 권 후보 측에서 좀 더 재산 그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제시한 것이 좀 논란을 명쾌하게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마 후보 쪽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계속 되면될수록 그거 보고 뭐 아무리 어떤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권 후보 깨끗하네. 뭐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괜히 언론에서 뭐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를 의혹을 제기했네 이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가 이거를 다 끌어안게 되고 좀 이따 한번 더 소개하게 되지만은 이게 사실 야권연대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그런 사안이 돼버렸어요. 네. 예, 뭐냐면은 뭐 여기서도 이제 이 새정치연합의 어떤 공천의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권은희 후보가 사실 어떤 야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동일한 어떤 자산이라고 보고 권 후보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제 권 후보를 이 당의 후보를 전략 공천이 되면서 다른 정당이라든가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도 권 후보를 반드시 어떤 지켜준다든가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함께 싸워야 될 어떤 그런 파트너보다는 경쟁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권 후보에게 해명하라는 쪽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그런 요구를 했던 것들이고요. 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야권 전체로 좀 이런 어떤 논란을 좀 부추기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이 건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주말 동안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되면서 다른 이슈들을 재보선 이슈를 좀 삼켜버린 그런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뉴스타파 보도를 봤는데 이게 뭐 법적이나 아무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사실 이게 그 총선이라든지 뭐 지방선거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아주 수백 명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좀
묻힐 수도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공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권은희 후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부각되는 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한 가지 뭐 좀 짚을 대목 같은 경우는, 유명한 좀 트위터리한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지 성년을 뽑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두둔을 하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뭐 이런 거 얘기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아마 야권 지지자라고 해서 드릴 말이지만은, 그 당사자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예, 뭐냐면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식적으로 이제, 성녀를 뽑는 건 아니자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성녀에 버금간 어떤 이미지를 가졌던 분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는가, 자꾸 그런 연상작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 이제 선거까지 한 열흘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것이, 중간에 어떤 좀 더, 지금 시점에 나오는 것들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선거를 관통한 어떤 이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뭐 숟가락 올리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도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논란이라는 게요. 네, 그렇군요. 야권연대가 지난 주말 동안에 뭐 이제 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약간 기대를 갖게 했는데 또 이제 뭐 그냥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투표용지 인쇄 시점이 되어버렸는데 그 야권연대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뭐 어제부터 계속 뭐 얘기가 나왔었죠. 이 심상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새정치연합의 야권연대 전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딱히 긍정적인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뭐 오늘 나온 이제 CBS 노컷뉴스의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를 가지고도 뭐 저희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뭐 야권 후보 적합도에 있어가지고 뭐 좀 두 경쟁 후보 같은 경우 어느 쪽보다 좀 미세하게 앞선다는 이런 걸 가지고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굉장히 늦은 상황입니다.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를 되고 나가지고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막상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할 때 후보 사퇴한 쪽에 있는 지지자들 같은 경우가 사표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금요일에 이제 사전 투표가 되니까 그 전날에도 야권 후보 간에 이제 단일화를 하면은 이런 것들의 어떤 가능성은 남아있지만은 일단 제일 먼저 야권 연대가 좀 안 될 거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새정치연합이나 다른 진보정당이나 반드시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목적의식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지방선거라는 큰 판이 있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낙엽을 줍는 의미의 그런 재보선이 되는데 여기서 낙엽을 아무리 많이 줍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어떤 현재 어떤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마청이 되는 이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가 뭐 선거랑 상관없이 야권연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선거라는 그런 필요성은 못 가지고 있고, 다른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새정치연합이 그렇게 나오면은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이 오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오늘 뭐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느 쪽을 단일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 것 자체도 나중에 이 야권 분열로 인해서 패배를 할 경우에 이거를 상대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영구축적용이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좀 답답하네요. 예, 이렇게 절박함이 없어 보여요. 야권 전체적으로.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반드시 이렇게 합쳐서 조금이라도 좀 지지율 상승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글쎄요. 얼마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네요. 그렇다면 이제 15곳의 재보선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동작을부터 한번 가볼까요? 동작을은 뭐 나경원 후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기동민 후보하고 노회찬 후보 야권의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같은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선거 막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뭐 일단 나경원 후보 상대적으로 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정하는 분이 안 계시더군요, 정치권에. 네.
예, 그리고 뭐 수도권 다른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나마 이게 뭐 일단은 야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수도권과 이제 충청권을 같이 묶어가지고 한 수원,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이 출마한 이 수원병하고 수원정과, 그러니까 평택을, 네. 그리고 충청권 중에 3곳 중에 한 곳 정도 해가지고 이 중에서 한 2곳 정도는 간신히 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권은희 후보 출마한 이제 광산을 포함해서 이제 4군데 정도 있는데 이것도 새정치연합이 어찌됐건 우위를 점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한 6군데, 잘하나 7군데지만은, 이 15군데 중에서 과반인 이제 8군데 정도를 이제 새정치연합이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든 구도로 가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대체적인 어떤 정치권의 한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박지원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8곳 정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8곳이면 사실 근데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야권 연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이 어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기는 경쟁의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후보 쪽으로 야권 지지층들이 몰아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바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좀 글쎄요, 저는 약간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뭐 어느 정도까지 되나 보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5곳이면은 선전한 거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8곳, 뭐 2자릿수까지도 보고 있는데 8곳은 이긴다. 이렇게 본다는데 뭐 얼마나 누가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손병관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재보선 직전, 전전날 딱 뵙겠네요. 예. 예, 그때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뵙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730 재보선 열기가 나름 달아오르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님, 그리고 세월호 가족 대책위 지킴이로 또 활동하고 계신 저희 파트너 그런가요? 김남훈 해설위원님 모시고 세월호 유족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분들이 원하는 특별법에 대한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농성하시는 현장 참 마음 아픈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가족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서 그분들 잊지 않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 변호사님 그리고 김남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드리지만 지금 두 분 다 한 명은 부상병, 한 명은 뭐라고 할까? 지쳐 쓰러진. 네, 지쳐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네. 밖에 대기실에서 골아 떨어지셨는데.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법조인으로 약 9년간 생활하면서, 주로 이제 야전 생활. 농성장, 아니면 뭐 강제 철거 현장. 시위 현장. 예. 아마 냉방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신 건 거의. 그래요? 순간이 아닐까. 에어컨 좀 많이 틀어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 출신 법대 변호사의
기존의 이미지를 모두 무너뜨린 분이 바로 아니 농사짓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정말 고생 많이 정말 하시죠. 새카맣게 타시고 네. 아니 박주민 변호사님 원래 약간 캐주얼하게 잘 다니셨는데 사람들 후줄근하죠 원래. 아니 후줄근 난 그 말을 나는 하지 않았어. 제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러신데 정말 약간 몰라볼 정도로 피부도 많이 타시고 피로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 네, 아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우,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우 제가 이런데 가족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이게 뭐 이쪽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네. 게다가 박주민 변호사님 지금 상태가 이러신데 또 김나무님까지. 저는 엄지발가락 분쇄골절. 분쇄골절. 그 분쇄골절이 뭐예요? 이렇게 잘게 부서진 거예요? 그렇죠. 예. 마늘을 부시듯이. 어쩌다가. 그 이제 대내외용과 대외용, 대내용. 대외 발표용하고. 대외 발표용으로는 이제 운동하다가. 대내용으로는 이제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많이 중간에 막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너무 바쁘신 두 분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주민 변호사님 요즘 국회에 주로 출몰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박 변호사님인지 모르고 지나갔다가 이렇게 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 많다고 하는데 본청 앞에서 지금 단식 농성하시는 세월호 유족분들과 함께 계시죠?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가족 대책위에 대변인인 유경근 님께서 이제 단식을 들어가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대변인 역할을 못하니까 대신할 두 사람을 지목을 해서 이제 기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한 분은 전명선 부위원장님 맞아요. 근데 저를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그 법률상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제가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은 가질 수가 없죠. 물론 가족들 사이에서도 저를 놀려요, 그렇게. 부위원장님 오셨으니까 막 이러면서 놀리는데, 사실 아니고요. 출세하셨네요, 부위원장. 네, 제가 제일 높은 직함을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 오면 저는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정정을 해드리고요. 지금 며칠째죠? 단식하고 계신지? 단식은 오늘이, 저도 지금 오늘 기억이 가면 8일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8일째, 그리고 9일째. 국회에 오신 지는 10일째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쳐서 탈진하시고, 쓰러지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다는데, 네. 그 앞에는 저도 이제 가봤는데, 가림막이나 차양 같은 거를 칠 수가 없다 그래요? 예, 지금 사실 허락을 안 해주나요? 이게 지금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국회 내에 본청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한 게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예, 국회의원들도 거기 앞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그 옆쪽에서 기둥 쪽에 붙어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완전히 점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서명용지 전달을 한다고 지난번에 2,000명 정도 가까운 시민분들이 들어오셨었어요. 네. 일렬로. 그것도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죠. 아시다시피 집시법에 따르면은 국회 담벼락으로부터 100m 지역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모두 다 금지되어 있는 절대 금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들도 고심이 많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승리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렇게 열을 지어서 들어오는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질문하신 게 지치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굉장히 지치셨죠. 입안이 다 지금 헐었고, 단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주고 나서 버스에 타고 오셔서 바쁜 일정을 보내십니다. 올라와서 농성을 한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요. 시간마다 교대로 도시면서 노란 우선이라든지 또는 피켓을 들고 국회 내를 순시를 하시고요. 또 어떤 반은 광화문 쪽에도 또 농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또 광화문에 가셔서 또 땡볕 아래에서 또 피켓팅을 하십니다. 이런 걸 계속 하루 종일 돌아가서 하시면서 그게 밤 10시가 돼야 일정이 끝나요. 그럼 10시에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럼 잠깐 또 씻고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보내고 또 올라오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10일째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니까 입안이 다 허셨고 얼굴이 정말 많이 다들 타셨고 다들 고통과 이렇게 고생스러운 어떤 그런 지금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이분들이 그 전까지 안온하게 댁에 계시다가 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행복항에서 정말 몇십일 동안 아이를 기다리고 가족들을 기다리다가 정말 이게 안 되니까 하소연하러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심신이 모두 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실 텐데 이렇게
당연한 요구, 뭐 이분들의 요구라는 게 뭐 앞으로도 이제 박 변호사님이 설명하시겠지만 내 새끼 죽은 이유라도 밝혀달라. 예.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해달라 이건데 이 당연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 앞에서 노숙을 하고 땡볕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참 너무 기가 막히네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근데 박준 변호사님 뭐 다른 맡은 일도 너무 많으시고 어떤 무슨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그 변호사들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연 내려간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이틀 뒤에 이제 두 분 변호사님이 먼저 내려가셨어요. 황필규, 배유철. 그분들은 이제 어제부터 해서 100시간 단식에 들어갔죠, 그분들은. 그 변호사님들. 예, 변호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었고, 이제 그분 중에 이제 특히 황필규 변호사님이란 분이 좀 저하고 친분이 있어요. 같은 민변 소속이시기도 하고, 또 대한변협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보고 계속 같이 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약간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 열흘 좀 넘어선가, 2주 돼서선가, 안산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때 이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결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안산 쪽에 가서 처음에 이제 인사드리고, 자주 얼굴 뵙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매일 또 거의 출근하고 상근하다시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다리 역할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항상 저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네, 민변 코어가 변호사들하고 되는 모든 사건에 민변 변호사들하고 다리를 좀 놔라 네가. 해서 좀 돈을 그렇게 벌어봐 좀. 서울대 법대 나오기 뭐야 그게 지금. 돈 되는 일을 하는 거 본 적 없어. 그러니까 뭐 야간 집회 뭐 합헌 이런 거나 하고 말이야 좀. 그렇지. 가서 그 다리 역할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이제 익숙해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로 바뀌는 것에 대한 약간 저항감이 있으셨어요. 유족분들이. 네, 왜냐면 유족분들, 그 유가족분들 저도 진도 팽목항 가서 보니까 기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일단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했는지에 대한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죠. 왜냐면 말을 했는데 이게 와전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본인들이 했던 말을 오죽하면 가족분들이 외신 기자 아니면 인터뷰 안 하겠다고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언론의 보도 태도에 상처받으시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조력을 힘을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런 분을 찾게 되다 보니까 또 박준인 변호사님이 그 파트너 체인지가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믿음이 가게. 믿음도 있고 약간의 그 동정심도 가고. 웬 동정심? 좀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친해진 건 아니고 KBS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정도 얼굴이 익혔지만 KBS에서 가셨다가 청와대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1박 2일 완전히 제가 이제 같이 옆에 있었었고요. 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또 많이 친해졌고, 임원분들하고는. 그렇지만 많은 분들하고는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국회에서 또 2박 3일 농성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국정조사 기간보고 때문에. 그때 이제 정말 많이 친해졌었죠. 그래서 딱 유족분들의 이제 이런 신뢰.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신뢰라기보다는 쟤는 왠지 딴 생각은 안 먹을 것 같다. 자기는 안 칠 것 같다. 그게 신뢰. 변호사로서의 실력이나 이런 건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뒤로는 쭉 좀 제가 많이 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좀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감사하고요. 김나무님도 지금 세월호 가족 지킴이로 활동을. 근데 김나무님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타이틀이 있잖아요. 방송 진행자 김나문, 김나문 해설위원님으로 제가 요즘은 많이 불러드리고 있는데 지킴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려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직접 팽목에 한번 갔다 와서 그랬죠. 그때 취재하신 거. 뭐 기사도 쓰고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지하철 2호선 순환열차, 제가 종종 쓰는 말인데, 분노와 죄책감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느끼는,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관련된 이슈로,
방송에도 계속 나가고 글도 쓰고 또 직접적인 기부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관련 포스팅을 보고 이제 참여연대 쪽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슈들을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퍼뜨려줄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그럼 저를 갖다 쓰시라. 그분들이 딱 원하시는 게 어떤 분을 원하셨냐면 그 안 유명한 유명인. 안 유명한 유명인. 안 유명한 유명인. 그러니까 뭐 연예인처럼 유명한 분들은 좀 그러니까 유명한데 안 유명한. 그리고 안 유명하지만 유명한. 딱 저죠. 그러니까 애매한. 그렇게 본인을 낮추면서.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돕게 됐어요. 네. 돕는다는 표현보다도 저도 약간 미력 하나면 힘을 보태게 돼서 관련된 이슈들을 SNS에 퍼나른다거나 아니면 제가 현장 가서 찍어서 올린다거나 뭐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 청취자 조합원님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세월호 이 팽목항의 그 당시 그 현장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그런 가족분들의 여러 모습이라든지 그런 현장에 대한 어떤 정말 가까운 느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진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허핑턴 포스트에 검색을 하시면은 김나무님이 쓰신 이 팽목항 리포트가 있어요. 정말 글이 긴데 그 긴 글이 얼마나 빨리 읽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읽고 나면은 마음이 정말 이렇게 저려오는 느낌? 정말 그 현장에 정말 사실들을 잘 기술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별법에 대해서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알고 싶으시면 또 김나무님 팔로우 하셔서 트위터에서 그 타임라인 쭉 읽어보시면은 예,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조합원님들 박주민 변호사님과 김나무님 오늘 출연하셨는데 응원 메시지 또 그리고 이제 질문 많이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예.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제 제시하신 법안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처리될 때까지를 단식의 기한으로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여야가 뭐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신경도 못 쓰고 있는 것 같고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특별법을 하기는 하되 굉장히 그 무력한 정말 하나마나한 그런 껍데기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분들 이거 지켜보시는 또 특위도 굉장히 좀 질이 멸렬한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어버렸는데 유가족분들 심정이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와 절망감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런 느낌도 또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 사실 새누리당이 내놨던 안을 보면요.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만큼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처음에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없던 상황에서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얘기가 되고 지금 수사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단계를 건너뛴 거죠, 지금. 네. 가족들의 힘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 법안. 네, 새누리당 쪽 법안은 조사, 그 다음에 수사, 그 다음에 기소라고 본다면, 3단계로 본다면, 조사에 대한 내용도 없었어요. 근데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는 수사권 얘기를 하고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가족분들이. 물론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수사 챙기고 기소까지 이제 받아내고 싶으신 마음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제 수사가 지금 최대 분수령이 지금 되고 있는데, 수사권이. 그래서, 힘들고 지치신 면도 있지만,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세월호 특별 법안에 대해서요. 제가 며칠 전에 강남역을 갔다가 이 유가족분들이 이 서명 받고 계신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명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인물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니 내용이 정말 많아요.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뭐 유가족안 해가지고 3가지 안의 특별법에 어떤 차이가 있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이거를 홍보물을 만드셨는데 아니 솔직히 약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말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가 있는지 변호사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안이 막 뒤섞여서 조금 제가 뭐 보충 설명을 좀 먼저 약간 말씀드리자면요.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 국회 발의 의안 목록이 지금 법안은 한 18건 정도가 있어요. 아이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죠. 예. 각각 18건 발의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나 그 세월호 그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한 이쪽 법안이 가장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법안이 되겠고요. 그 새누리당 법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정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세월호 4.16 사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건 뭐냐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하려면 하고 말고 말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그 심지어는 어떤 법안이 있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대표 발의 서청원 전 새누리당 한 그 법안 쪽에 보면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조에는 제 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뭐냐면 그 강제적인 자료 제출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의 규명을 위해서 공익 제보자가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처벌 당할 수도 있는, 거를 수도 있는 그런 법안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언어가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아니 진상 조사를 하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이렇게 누가 제보를 하거나 그렇죠. 사실은 이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위 제보를 네.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공천 받으신 그분처럼 행동을 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우려가 아닌 게 뭐냐면은 지금 뭐 김현미 의원실, 우현식 의원실, 뭐 김광진, 김현, 민홍철, 박민수, 부자연, 최민희, 정진우 의원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료 제출을 대통령 비서실에 136건을 요청을 했는데 3건이 들어왔고요.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69건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4건 들어왔습니다. 겨우.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비경거화되어 있고 지금도 제출하라고 해도 지금처럼 이슈가 뜨거울 때도 제출 제대로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는 정말 역세권 도보 오거리, 가족 같은 분위기. 네. 오빠 밑집 불 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오빠 밑집 불 끈다. 손만 잡고 잘 거야. 네, 그게 어딨어요. 손만 잡는 게. 아니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예. 그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도 언제 밥 먹지 이거 똑같은 얘기를 이런 상황에서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아 이건 정말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그런 장치들이 숨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전문가. 좀 법률가께서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고요. 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크게 4가지예요. 하나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네.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권한을 100개 줘도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못하면 아무것도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주느냐가 쟁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가 조사예요. 네. 2단계가 수사입니다. 네. 3단계가 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 수사, 기소. 근데 가족은 3단계까지 달라.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검찰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기소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기소권을 검사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줘서 우리가 기소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사는 우리나라에는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조사라는 것은 자료 제출을 받는다든지 동행명령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말을 들어본다든지 청문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새누리당은 자료 제출 요청 권한, 조사방법 중에 자료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그 법에다 부여를 해놨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그 권한이라는 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이메일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근데 사실 그런 자료 제출 요청은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게 없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한 줄 써넣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너 좋아하면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어. 그거 똑같은 거죠. 네. 나랑 김용인 PD 같은 사람 우리 6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동행명령을 새누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받았고 청문회도 지금 입으로는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패스. 이제 수사가 된 거죠. 수사의 쟁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줘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찰, 검사는 아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단계니까 수사의 1단계니까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사경을 주는 건 안 된다. 새누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안 된다는 이유?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달라고 하니까 드디어 하는 얘기가 전례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놈의 전례는 계속 따지는데요. 전례는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없죠, 계속. 예. 이번이 이제 선례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례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멀쩡히 경찰청이 있는데 왜 따로 이렇게 경찰청이 아닌 곳에 경찰의 수사 권한을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50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림청, 무단 벌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음식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경찰에 권한을 주는 걸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지하철 사법경찰관. 그렇죠. 이미 50개가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왜 못 주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례가 없다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무단 벌목하는데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지하철도 있고, 이미 50개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네, 딱 그 영역에만 수사 권한을 가지는 그런 한정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있다. 네, 50개 정도. 그럼 이게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군요. 뭐 사업체계를 흔든다는 경찰이 싫어할 뿐이죠. 경찰이 싫어할 뿐이죠. 네. 두 번째, 이제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해달라는 부분도 저쪽은 말이 안 된다. 검찰청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갖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저희는 알고 있죠.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준 수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뭡니까? 특별검사예요. 그렇죠. 우리 특별검사 여러 번 했어요. 법으로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줬습니다. 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뭐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고 했습니까? 이건 일종의 특검법이거든요. 네. 가족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일종의 특검법이다라는 얘기죠. 특검으로 가장 유명했던 분이 바로 이명박 당시 후보와 함께 설렁탕을 드시면서 꼬리곰탕을 먹었던. 네.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전례가 없다거나 또는 무리한 게 아니다. 형사사법체계 흔드는 것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특검의 경우도 기존 특검은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저희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왜? 국회나 대통령도 조사 및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람들과도 독립된, 역사적으로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전혀 관여 없이 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이 검사가 되는 그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도 얼마 전 4.16 당시에 대통령과 7시간 동안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어디 계신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분명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가 최고 통치 책임자가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참 미스테리예요. 7시간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미드 보셨나?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오브 카드? 네. 그게 좀 빠지기는 해요. 네, 저도 시즌 1 보는데 그렇게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드를 보셨으면 뭘 보셨는지 그거 알고 싶다고. 아마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는 정말 자신들로부터 독립적인 검사가 수사를 한다고 하면 밤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요? 여야든 또 대통령이든. 그래서 그리고 특히 검찰과 법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후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수사받아야 되거든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이런 걸 좀 아시고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이런 저쪽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기관들이 많이 또 본인들 이제 또 영역을 지키려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전무후무한 특수한 엄청난 비극이고 이 유가족들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좀 박준 변호사님의 이런 디테일을 듣고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살아있네요, 디테일이. 그러니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우리 또 박준 변호사님 또 김나무님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게시판에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오미 양님은 진짜 헐이네요. 국민TV 아니면 어디서 이런 디테일을 들을까요? 나의 대한민국님께서는 김나무의 인파이팅 너무 그리워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오미 양님 또 두 분을 보니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마음만이라도 돕도록 잊지 않고 세월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마음만 돕지 마시고요. 서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온라인 맞아요. 서명 15초 걸립니다. 네, 저도 했는데 너무 이거 간단하던데요. 네, 검색하셔서 세월호 유가족들 위한 온라인 서명 같이 해주시고 또 거리에서 이제
거리에 아주 그 번화가에 가면은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피켓 직접 나와 계십니다. 네, 이렇게 유인물 나눠주고 계신데 좀 응원의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고 같이 그런 연대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24일이 사고 100일인데요. 저희가 그 서울광장에서 크게 행사를 가지니까요. 그날 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4일 서울광장 몇 시인가요? 저희 이제 일단 저녁으로 그냥 잡아요. 일단 저녁으로 좀 저녁 그냥 웹자고에 저녁으로 그러면은 좀 일찍 저녁 드시고 네, 살살 나오시면 되겠네요. 살살 나오시면 네, 저도 아마 거기서 비 안 오면 목 빠지고 왔다 갔다 오실 겁니다. 나무님 분쇄골절. 네. 어떻게 아무튼 그날 좀 이렇게 24일 서울광장 저녁 살짝 일찍 드시고 나와주시면은 세월호 유가족분들 정말 그리고 우리 특별법 제정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뻔한 질문인데 나무님. 네. 이렇게 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이 유가족분들이 정말 분통 터져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말 이런 분들 내 자식을 바다에서 눈앞에서 비참하게 잃고 지금 나와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계신 이분들의 요구, 새누리당 우리 정부 왜 이분들의 요구를 완전 무시하고 있을까요? 뭐 답이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드리는 거긴 한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저 사람들? 글쎄요. 아까 우리 박지민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니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어떤 그 정권, 그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결국 그 최고 그 국정 책임자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어떻게 본다면 그 새누리당과 그 국회의원분들은 그 심기경으로 하는 게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어떤 경호부대로서 보디가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저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여당, 야당이 상관없잖아요. 그 진도 앞에서 빠진, 그 물에 빠져서 그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 학생들이, 그 가족들이 뭐 남의 나라라고 해서 뭐 결국 가벼운 생명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 여기서 서울에서 택시 타면 2만원, 3만원에 갈 수 있는 안양, 바로 옆 동네예요. 전철 타면은 4, 5선 타고 30분이면 가는 건데, 그 동네 사는 그 학교 전교생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야당, 여당 이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주저한다는 것은 아마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배지의 무게를 국민의 생명보다 더 무겁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미용실이 있는데요. 미용실 아주머니가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미용실 앞에 이렇게 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에서 좀 유명한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계속 나오는데 애들이 참 많다. 더운데 교복 입은 애들이. 그러면서 이 횡단보도 앞에 남자애들이 몇 명 있는지 세봤대요. 10대 애들이. 그랬더니 50명이 있더랍니다. 근데 50명이 엄청 많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마음속에 300명인데 사람들이 300명. 애들이 엄청나게 큰 숫자죠. 네, 한 학교의 절반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생명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셨다고 그래요. 저도 요즘 아파트 놀이터 지나가면 밤에 고등학교 애들 담배 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꿀밥을 때리고 갔는데 네. 담배불 붙여주고 싶더라고요. 힘들지. 그러니까 야 니들 건강해서 다행이다. 물놀이 갈 때 조심해라 이러면서. 살살 마일드 펴. 근데 그게 보편적인 심리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편적인 심리만 잘 따라가도 여야 상관없이 큰 어떤 지지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아까 하우스 오브 카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시즌 1의 3편인가를 보면은 주인공인 프랭크 언더우드가 자기 지역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린 그 여학생이 집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경호원이 의원님 여기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유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서 만약에 성난 유가족에게 칼을 맞거나 총을 맞으면 난 오히려 영웅이 되는 거라고. 네가 왜 그걸 막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략적인 계산을 하기지만 여기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할까요? 물론 그 드라마 속에서 프랭크 언더우드,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를 했는데 결코 정의로운 인물은 아니지만 마키아벨리즘의 아주 화신이죠. 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실용주의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은 왜 그만큼도 못하는지. 예. 그리고 또 그 드라마를 보면은 특별검사 앞에서 대통령이 벌벌 떨어요. 그걸 보면서 부럽다. 어디는 설탕성 먹으면서 끝나는데. 아무튼 이게 참
애가 있건 자식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정말 억울하게 가족이 배 안에서 저렇게 수장이 됐다고 하면은 정말 가슴이 터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인간에 대한 어떤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간의 기본 양심인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자기 배지, 자기 출세만 바라보면은 일부 정말 저 새누리당과 정부, 국회의원님들, 정부 관계자들 영혼 없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그런 거대한 벽과 맞서 싸우고 계신 두 분 오늘. 저는 그냥 곁다리고요. 우리 박준임 변호사님이 진짜 노력하고 계시죠. 저도 곁다리고요. 가족분들이 다 하시는 거고. 자, 우리 가족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사랑합니다. 가족분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살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처럼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정의롭고 용감한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예, 저희가 프로레슬러, 격투기 이런 생활을 하면서 링에서 키 2m에 몸무게 140kg 정말 짐승 같은 인간들 많이 만나봤는데 나무님보다 더 큰 분들. 저는 파파 스머프죠 거의 다. 그래요? 예, 완전 양손해가지고 발바닥 차이는 그런 적인데 그 어떤 물리적인 바디 사이즈 이런 게 아니라 정신력과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분들을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이분들이 미국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아마 엄청난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그분들을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막 떼쓰는 사람들로 얘기를 그렇죠. 하고 또 몇몇 정치인들은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건가요? 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네. 저도 정말 그 특위 동영상 보면서, 정말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것이 저렇게 자제를 할 수가 있구나. 왜냐면은 제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분들의 감정에 이입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 같으면 진짜 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다 진짜 태워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내 새끼, 내 피와 살 같은 내 새끼를 생각하면은 그런데 거기서 그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항의하실 때도 보면은 굉장히 내가 내 자식 얼굴을 봐서 자제해야 된다는 이런 거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아니 저분들이 왜 저래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피해자이면서도 희생자인데 그 셀프 처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의료로 자제. 치면은 본인이 개복 수술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거를 보면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거기다 죄를 뿌리고 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근데 아까 공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제 말씀드리자면 공감이라는 건 상상력과 함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 위해서 역지사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상상력이라는 건 또 하나 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하기 싫으니까 노력을 하기 싫고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그냥 폄훼하고 또 이제 모욕 주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경제 발전이 안 된다라든가 뭐 내수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은 세월호 참사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이 내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네. 지금 국회에서 이제 농성하고 계신데 어떻게 뭐 국회의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나요, 변호사님? 예, 뭐 지나가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좀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하고요. 네. 반면에 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여당 의원들은 뭐 억울하다 그럴지 몰라도 진짜 와서 인사하는 여당 의원이 진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나요? 있어요. 한두 명. 지역구가 그쪽이라든지 뭐 하는 분들은 오시는데 거의 얼굴 보기 어렵고요. 들리는 후문으로는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도 굉장한 압력을 행사한다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농성하는 거 놔두냐. 뭐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압력이 들어간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인가요? 그 심재철 특위,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 카톡을 돌렸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아주 장문의 카톡을 이제 자기 지인들한테만 돌렸다 이러는데 내용이 보면은 뭐 말로는 위원장으로서 뭐 특별법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내심으로는 이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떼쓰는 사람들쯤으로 호도를 해서 음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 카톡이 사실은 약 2, 3주 전부터 돌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중장년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뭐 등산 커뮤니티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었고 카톡이에요. 저도 그거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책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회의도 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당시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해명이 아니죠. 여기서 반박을 하고 이러면은 더 크게 번질 수가 있을까 이제 좀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심재철 의원이 터트려 주셨네요. 빵 터트려 주셔서 잠시 후에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이제 분쇄 굴절을 네. 분쇄해서 따져주시는 그렇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네, 2부에서 그런 말씀 듣기로 하고요. 참 이 심재철 의원이나 이 조원진 의원 뭐 같이 그 세월호 특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죠.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이제 특위나 이런 유가족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저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진심 정말 세월호 특별법 안중에도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중간에 뉴스 한번 듣고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김남훈님, 박주민 변호사 그렇게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 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선의 시사돌직구 2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또 김남훈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정말 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은 무엇인지 현재 상황 들어보고 있는데요. 7월 24일 음악회가 있네요. 이 7월 24일 날 그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있고 음악회도 아울러서 있는데 음악회 제목이 내 눈물을 기억하라.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신앙송 그리고 음악회입니다. 7월 24일 2014년 7월 24일 저녁 7시 반이고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데 김장훈, 이승환, 자전거 탄 풍경,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이희야, 트루베르, 김기태, 김혜자, 나희덕, 문동민 시인님들도 나오시고요. 이지혜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살기도 바쁘고 정말 나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월호만 생각하면 이 고통과 죄책감이 잠깐 잊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밥도 먹고 뭐 쇼핑도 하고 살다가 갑자기 TV에 세월호 가족들 나오고 또 박재동 화백이 그린 그 세월호 아이들 그림 이런 것을 보면은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또 눈물이 나요. 이렇게 괴롭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안전한 세상 정말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월호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자고 선동하는 그야말로 선동하는 카톡 메시지가 이제 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심재철 세월호 국주위원장이죠. 네. 국주위원장이 이걸 돌렸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일단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세월호 특별법. 자식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 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어 국가의 장라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가로 열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5억 이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로 닫고. 자, 여기서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이게 맞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참 내용이 네. 아주 보상, 돈 이 부분에 딱 치중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변호사님?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고 말씀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일단 진짜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두 군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이제 어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럽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보상배상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부럽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더 하신 말씀이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떤 말씀이셨냐면 정말 부러운 분들은 그럼 당신의 자식을 진도에 한번 묻어봐라.
그리고 나서 그 당신이 생각하는 액수를 가져가라. 대신에 내 아이는 살려서 돌려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걸 돈으로 바꿉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발 저희 특별법 좀 어떻게 하면 제발 이분들이 보실까요? 특별법 보시면 보상이나 배상에 관련된 조항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국가는 배상과 보상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원칙적 조항. 네. 원칙적 조항. 국가 해야 되잖아요. 배상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조항이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왜 그거 하나밖에 없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는 새누리당은 그렇게 배보상 조항이 많은데 왜 가족들 법안에 그거 하나밖에 없느냐? 가족들이 다 빼라 그러셨어요. 대한변협하고 민변 그다음에 이제 범국민대책회의가 그 안건을 만들 때, 그 법률안을 만들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자세한 보상과 배상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얘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괜히 걸림돌돼서 진상규명 안 되면 안 되니까 통으로 드러내라라고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이 사정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아니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국가에 대해서 배상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원칙적인 조항조차도 안 넣으면 오히려 다음에 발생할 대형 사고에서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네. 원칙적인 조항, 정부는 보상과 배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원칙적 조항 하나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 배상에 대한 그런 조항뿐이네요. 그거는 사실 그 조항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불안해서 이거라도 넣어놓자. 나중에 정부가 딴소리 못하게 이거라도 넣어놓자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법리상 판례상 다 인정되는 건데 그래도 확인하기 위한 의미에서 이거 하나 넣어놓자라고 해서 간신히 설득해서 하나만 넣어놨을 뿐이고 없습니다. 제발 두 눈을 뜨고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엄마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마 부대 봉사단 네, 나오셔서 무슨 봉사 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나와가지고 뭐 큰 보상금이 웬 말이나요? 전원 의사자 지정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유가족들이 발의하고 제청한 그 세월호 특별법에는 그 보상 배상에 대한 내용은 아주 상식적인 수준으로 딱 한 줄 적혀 있다. 의사자 지정에 대한 내용은 아예 있지도 않고요. 네. 또 의사자 지정도요. 다른 법안에서도 보면은 전원 의사자 지정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구하려고 했다가 그 왜 사건 초기에도 밝혀졌던 그 안내방송 하시던 그 직원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 박지영님. 네, 그분께서 그리고 뭐 정차홍 학생.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 의사자를 지정을 하자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보험금 4억 5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이죠. 보험금은 국가의 배상 보상과는 의미가 없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상 배상금에 대해서도 용어를 계속 혼동하고 있는데 보상은 뭔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돈이 보상금이고 네. 배상은 누군가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돈을 내주는 거 배상금 아닙니까? 피해를 입었을 그렇죠. 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4억 5천만 원, 3억, 5억 이상, 1,000억 원, 그리고 뭐 연평도 2차 해전 윤소령, 5천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와 숫자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사람을 혼란시키는 아주 나쁜 문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네. 전혀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많은 대우를 받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도 5천밖에 못 받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그것도 국가 세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돼. 배상 액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한다는 거. 정말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험금 이 내용 문장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저도 생명보험 몇 개 들어있고 자동차 운전보험 있는데 뭐 저를 가지고 제가 직접 표현하니까 저도 좀 이상한데 저도 그러니까 비명 행사하면 몇 억은 나와요. 네. 이게 참 진짜 웃으면 할 얘기는 아닌데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험금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버스 티켓을 사거나 비행기표를 살 때도 그 안에 보험금이 들어가 있죠. 사망에 대해서는 맞아요. 여행자 보험 안 들어있지만 근데 이거를 굉장히 퉁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에 갑자기 뭔가 구멍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쪽 관리하는 측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대로 된 인력과 그 작업을 하지 못해서 사람이 결국 제대로 된 구조는 한 병도 못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건데 이 부분을 다 퉁치고서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돈 얘기하시는 심재철 의원님은 이렇게 정말 세상 인생이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이 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항상 배지차고 이렇게 안온한 생활로 쭉 가시면 좋겠죠.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사람의 생명값을 그렇게 돈으로 치환하시는 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이분이 또 화려하잖아요. 또 국회에서 회의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검색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지금 SNS에 많이 이렇게 다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밝힌 몇 가지 이야기 요약본이 있거든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 바라는 것들 이렇게 4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학 특례 입학, 의사자 지정, 추모공원 건립, 유가족 생활 안정 평생 보장, 정신적 치료 평생 보장 이런 모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가족분들 앞에서 정말 4억 5천이니 3억이니 이렇게 돈 얘기로 호도하시는 분들 정말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마세요. 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또 박주민 변호사님, 김나무님 나오셨다니까 우리 게시판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세월호가 개인회사 잘못이라고? 청와대는 그럼 왜 사과했나? 장난하나요? 디폭스님께서는요. 벌써 세월호 얘기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명 봉사하는데 종종 지나가면서 그만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재철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유포했지만 반대라고는 안 했다는데 참 이게 지인에게만 전달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카톡 캡처본도 사진 올려주셨고요. 달문님은요. 목숨 같은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모욕하고 진상규명 방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런다면 유족들도 참을 수가 없다. 김선님도 심호흡 좀 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숨이 너무 몰입했어. 네. 너무 몰입했어.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혈압이 올라서 잠깐 밖에 나가서 누워 있으셨고요. 네. 아니 진짜 그 건강이 염려.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족법에는 없습니다. 이건 없고 좀 제가 이제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상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에 물론 그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에서 사용된 의사상자라는 표현이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훈장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포상금도 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남훈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구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의사상자라는 것도 그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다거나 훈장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9.11 테러 당시에는 소방관들이 건물이 무너질 걸 알면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백 명이 죽어요. 그 소방관들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히어로라는 칭호를 줬어요. 기억하겠다는 거죠, 영웅으로. 근데 이제 이 아이들도 희생은 당한 거지만 이 아이들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 아이의 죽음들을 기억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조치를 해나가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죽음도 뜻있는 죽음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리고 좀 추모를 하자. 근데 그 적당한 단어가 뭐지? 찾아봤는데 히어로 같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상자잖아요. 그래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의사상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그냥 갖고 와서 쓴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안을 봐도 포상금을 준다라든지 죄송합니다. 화났어, 훈장을 준다라든지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나도 잘못하고 있었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법안의 걸 보고 저도 그 의사상자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조차도 단어만 그렇게 썼지 그런 포상 배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특별법 TF가 시작할 무렵에 야당에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어요. 이 의사상자라는 단어를 너희들이 씀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난다. 네.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든지 아니면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단어로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법안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에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단어만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단어만 있을 뿐이지 의사상자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네. 그 의사상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혼란을 일으키니까 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그 단어를 쓰지 말거나 아예 빼버려라라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특례 입학은 어떻게 된 겁니까? 특례 입학의 경우도 정말 황당한데요. 가족들은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뉴스를 보고 알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격앙이 되셔서 다음날 바로 경기교육청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 어느 당에서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경기교육청 담당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 네, 민주연합에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가족분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든 내용을 다 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배보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내용 빼버렸잖아요.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제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고 그래서 뭔가 드러나면 오히려 국민분들이 애들이 참 억울하게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그때 해주시고 싶으시면 해주면 그때는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지 가족들이 먼저 요구할 필요도 없고 네.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다 빼고 진짜 진상규명을 굉장히 강화해서 검사의 지위와 권한까지 부여받는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를 탄생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딱 들이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순간 뒤통수를 맞으신 건데 네. 그래서 경기교육청을 불러다가 굉장히 강렬하게 항의를 하셨어요. 경기교육청 얘기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피해 또는 그 공통적인 경험이 뭐냐면 바로 군대랑 아까 김선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대랑 입시잖아요. 군대와 입시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좀 더 많은 메리트를 얻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그 어떤 그게 있는데 심지어 군대에서는 같은 적인데 이틀만 더 먼저 나가도 혈압이 올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환장하는 거죠. 더군다나 몇몇 언론들 같은 이거 왜곡을 해서, 세월호 특별법 특례 입학 조항,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아서,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나가니까. 그럼 아주 특별법까지 싸잡아서 그냥. 그렇죠. 특별법이 18개가 있고 또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그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의 오빠나 누나나 동생들은 대학교를 편하게 가게 되는구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부대 봉사단 같은 이런 단체들이 그런 점을 이제 찝어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제가 박주민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거를 저도 지킴이로서 활동하면서 좀 공부를 잘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반성이 되긴 합니다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비협적이었고 새정치연합은 공부를 안 했는지 무능한 건지 온갖 세월호 특별법의 원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두고 너무 좀 짜증이 나서 혈압이 오르네 또.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분들하고. 심지어 야당조차도.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경직성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소통에 대한 나태함, 무능력함, 이런 부분들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또 그런 부분들, 거기서 나왔던 왜곡된 정보들 또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오역을 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카톡처럼 4억 5천만 원이니 5억 원이니 특례 입학이니 1,000억 원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된 잘못된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카톡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또 결국은 또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저한테 어제 한 40분가량 전화를 했었어요. 이거 좀 너무 한 거 아니냐, 가족들이. 어떤 거요? 카톡 그거를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유를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지인들한테 보낸 거예요. 지인들한테 보내면서 사전사후 말이 없었죠. 자기 말로는 이거 참고하라고 보냈는데 카톡 말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생각에 동의하면 널리 전파. 유포해 주세요라고 돼 있죠. 네. 아무 설명 없이 이걸 만약에 보냈어요. 받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심재철 의원이 널리 유포시키라고 하는구나라고 했겠죠. 그렇죠. 열심히 페이스북과 SNS에 쓴 겁니다.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페이스북과 SNS를 보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심재철 의원 책임 없습니까?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아니,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요? 심재철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심재철이 지난번에 누드 사진 봤을 때, 누가 카톡으로 그 누드 사진을 보내와가지고 잘못해서 클릭해서 본 거다. 그래요? 라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검색창에다가 누드라고 치던데요? 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얘기했던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PD님에도 불구하고 난입을 했어요. 지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심재철의 거짓말에 너무 하여튼 뭐 심재철의 거짓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의 가능성도 많고. 국회의원님은 자기 행동을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국조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제 말이에요. 세월호 딴 사람도 참사 아니고. 관련해서. 그분 예전에도 유턴하더니만 또 유턴하고 계세요, 지금. 네? 아, 참, 지금, 트위터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소식인데, 청계광장에 있는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이 서명 받고 단식하는 그런 현장을 지금 어버이연합 쪽에서 난입을 해서 이렇게 좀 뭐 테이블 같은 거 좀 엎어져 있고 그런 현장이 지금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엄마부대 봉사단이니 어버이연합이니 또 며칠 전에는 이제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제 또 노신사분들이 뭐 보상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박근혜가 뭐가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또 폭언을 하고 가셔서 참 여러 가지로 저 보수 단체들의 이런 파상 공세,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두 분도 그런 현장 목격하고 계셨을 텐데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죠. 왜 이럴까? 여기서 보수와 여야, 진보 이런 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이런 저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런 국가적인 형태의 대형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엄중하게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또한 진상 규명이 되고 보완책이 마련된다는 것은 거기서 나왔던 성과물들은 전 국민이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4,800만 명 전부가 휴전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법이잖아요. 아니 썩은 부위를 좀 도려내고 그다음에 특히 가족들이 내는 특별법에는 안전사회 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 사회적으로 위험할 만한 시설과 또는 위험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예요. 이걸 만들어서 2년 동안 이 전 사회의 위험 요소를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진상조사에서 썩은 부위를 강력하게 도려내고 그다음에 안전사회 소위원회에서 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다시 다 점검하고 하면 이 이익을 김남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이 다 받게 되겠죠. 저는 지금 비행기 타고 지하철 타는 거 무서워요, 사실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약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바로 잡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분들은 자신들에게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위험이나 정말 사건 사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안온하고 행복하게 쭉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참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아, 오늘 정말 두 분 모시고 세월호 유가족들 그분들이 원하는 특별법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참 두 분께 너무 정말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서서 정말 저희 대신 같이 고생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없고요.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이 저도 별로 없습니다. 어디 맨날 이렇게 뭐 피켓 들고 있는 데가 맨날 계시니까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박주민 변호사님, 김남우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24일로 세월호 참사 100일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24일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있을 집회에도 우리 청취자 조합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분 힘 좀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야